안녕하십니까, 김남진입니다. 어느덧요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치러진 시험을 토대로 해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여에 걸쳐서 우선은 유아와 초등 특수를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올 한 해의 커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올해의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정해봤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기도 하고요, 될 것 같지만 또 안 되기도 하는 게 우리 임용시험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는 수십 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한번 해보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전부 해보고 나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꾸준히 진행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한 번씩 좀 볼게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상당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좀 출제 영역이라든지 배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아하고 초등 분명히 학교급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전공을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지금 출제 영역이라든지 배점,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 있는데요. 유아나 초등이나 교직 논술은 모두 20점이에요. 20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과정 A와 B 이렇게 나누죠.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40점, B에서 40점 합쳐서 80점의 점수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교직 논술 한 문항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A에서 8문항, B에서 8문항 이렇게 해서 총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문항수만 보게 되면 총 17문항으로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문항수가 17문항이라는 거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소문항, 하위 문항의 같은 경우는 통상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문항 정도가 나와요. 하위 문항이.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8문항이지만 각 문항당 보통은 몇 문항이 나오냐 그러면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까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24문항이었죠. 그렇죠? 24문항 이렇게 해서 49문항 정도, 평균입니다. 평균 4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은 논술이 60분, 교육과정이 140분, 각각 70분씩 할애돼서 시험이 치게 되는데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0분이죠. 200분, 즉 한 2시간, 3시간하고도 20분, 3시간 20분 사이에 참 많은 것이 결정되어 버린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게 되면 1년을 공부를 했는데 3시간 20분 만에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어 버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면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갖춰져 있고 정답과 그거에 대한 부원 설명이 같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논술형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입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문제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블라블라블라 뭐 쭉 이야기하다가 괄호가 있을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밑줄 마침표 해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혹은 내용을 쓰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기입형 이렇게 돼 있고 서술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장 형태로 쓰는 것인데 우리 실질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기입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하고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부분은 단답식이 이제 아예 없어졌으니까요. 단답식이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기입형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그래서 단답식 문장으로 단답식으로 어휘 하나를 딱 집어넣든지 간에 혹은 서술형이라 그래서 문장 형태로 이야기를 기록을 한다든지 큰 차이는 없고 두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 기입형과 서술형 어떻게 문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보시게 되면 밑에 한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사는 실질적으로 시험 보지 않는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시험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요 검정시험이라는 걸 보시고 나서 패스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아나 특수 모두 동일하게 배점이라든지 문항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시험의 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출제 범위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알고 계셔야지만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다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직 논술 보시면요. 모집 분야별 교직 교양 전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양이라는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직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와 초등은 교직 논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직분. 그럼 교직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유아나 초등 같은 경우는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 특수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파악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A와 B 있는데 교육과정 A와 B가 특별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아까 70분이었잖아요. 그렇죠? 70분을 할애하기 위해서 특정 문제들을 A, B, 랜덤으로요. A, B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특수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물론 누리과정도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초등특수를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특수교육학 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블라블라블라 아교육, 행동수정 이런 부분들 전부 포함입니다.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전 영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일반교육과정이죠. 일반교육과정도 전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유아 특수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이나 초등 특수를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의 유치원 교육과정, 일반의 초등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초등 교육과정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으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때 제가 않을 수도 있는 이라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요, 공부했다 손 치더라도 모든 걸 전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공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틀려버리고요. 그렇죠? 다행히도 공부한 범위가 나와준다, 범위 내에서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또 고득점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범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참으로 궁금한 게 경쟁률 얼마야? 내가 지금 4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 하다가 임용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임용시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경쟁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커트라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커트라인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방문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전부를 본다는 건 시간 관계상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서울하고 경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죠.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경쟁률이 4대1, 3.6대1 이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합격선이 65점, 59점, 뭐 60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차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65점, 60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2차 합격선은 1차 점수 100점과 2차 점수 100점 합쳐서 2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200점 만점 중에 153점, 148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100점 만점 중에 65점 할만하겠다. 그렇죠? 100점 만점 중에 59점, 60점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100점 만점 중에 65점이다 라고 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까 논술이 교직 논술이 20점, 교육과정 80점 이렇게 한번 봐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교직 논술은 보통 한 15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15점 빼보게 되면 몇 점이냐 그러면 50점이네요. 그렇죠? 50점. 그럼 여기서 50점만 획득을 한다 손 치더라도 50점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게 두 개 합치면 65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점, 80점에서 50점. 그럼 몇 점 나간 것이죠? 마이너스 30점 정도. 30점 정도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것. 그러면 커트라인은 충분히 서울, 많은 분들이 선망하고 계신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럼 2020년도는 어땠을까 봤더니 73점, 74점 이렇게 돼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려웠다 그랬거든요. 어려웠는데 70점, 6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65점, 73점, 그 다음에 7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70점대 조금 넘기게 되면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0점대를 높이면 논술과 전공을 합쳐서 70점대를 넘기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수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 보겠습니다. 초등 보시게 되면 2021년도입니다.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경쟁률 3.8대1, 3.4대1 이렇게 돼 있고요. 합격선이 오구야 52점, 52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어려웠나?
그럼 제일 어려웠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에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52점이고 60점이고 56점이고요. 다음에 2019년 봤더니 73점, 70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 올해는 다시 또 어떻게 됐느냐? 올해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원 측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50점대 중반 정도면 많이 합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지금 60점, 60점대에서 70점대를 받으면 60점대에서 70점대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또 기대해 볼 만한 점수가 아니냐. 초등 같은 경우 60에서 70점대를 기대해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좀 될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70점, 100점 만점 중에 60점에서 70점. 물론 쉬운 점수는 아닙니다.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점수도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전략을 꼼꼼히 짜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보다 공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내보다 형편없이 아우 특수교사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친구였는데 합격하더라 이거죠. 내가 아는 선배는 우리 학과에서 탑이었는데 그 선배님 안 되더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하에 꾸준히 공부했느냐가 합격의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유아와 초등의 경쟁률과 합격률을 지금 살펴보셨는데 된다 안 된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점수들을 보시면서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나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 및 합격성과 관련해서 1차 시험의 중요성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1차 시험이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2차 시험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1차 시험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이 자료를 지금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두 개를 합산을 해서 1차 시험 성적하고 2차 시험을 합산을 해서 최종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2차 점수는요. 객관적인 지표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수업 실현 자신 없는데 나는 면접 자신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학교에서 수업 실현을 해봤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임용시험에서의 수업 실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기준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음으로 나는 말 잘해. 말 잘하는 거하고 면접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2차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방법으로 점수가 제시되는 맞다? 틀리다. 객관적이죠.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나오는 1차 시험을 잘 봐야지만 2차 시험에서 비록 조금의 실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물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은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잘 봐야 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 점수는 이와 같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합쳐진다. 그러면 동점자가 있다. 동점자가 있을 땐 어떤 사람을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느냐?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타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동점자가 있다. 그러면 뭐 1순위 빼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걸 빼고 2순위 보십시오. 1차 시험을 갖고 뽑는 게 아니라 2차 시험을 갖고 뽑겠다 이겁니다.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을 뽑겠다. 그럼 2차 시험까지도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5순위를 보시게 되면 수업 실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나눔을 잘하는 사람 뽑을 거고, 집단 토의 잘하는 사람 뽑을 거고, 개별 면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쭉 밀려서 진짜 쭉이죠. 쭉 밀려서 9순위에 가서야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유아 초등은 교육학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교육학이 없으니까 전공 성적이 높은 사람은 한참 밀려갖고 9순위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2차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내보다 성적이 떨어진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2차를 준비해서 내보다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1차 성적을 우선적으로 크게 벌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열심히 준비해서 2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 정도까지는 만들어 둔다. 그래야지만 나의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1차는 중요하지요. 맞죠? 아, 1차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미리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거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우선적으로는 점수 차이를 좀 벌어놔야지만 2차에서의 실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1차 점수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출제 경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논술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교시가 논술이에요. 논술은요, 잘 썼다 못 썼다 이걸 떠나서 제일 짜증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1교시에 배치됐다는 거죠. 1교시에 배치됐다. 왜 그게 짜증나냐고요? 이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열린 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린 답안이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쓰면서도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이 멘탈을 흔들리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2교시, 3교시 계속해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시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반대로요, 1교시 논술에서 오, 내가 아는 게 나왔어. 내가 어느 정도 이 부분 자신 있게 썼고 글빨 오늘 잘 먹히던데?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든다라고 하면 2교시와 3교시에 있는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당일에 컨디션 혹은 멘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논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점수 차이는 보통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게 채점을 들어가셨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논술이라는 부분, 문제가 뭐냐? 주제가 점차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다양화됐느냐? 과거에는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됐다라고 치게 되면 밑에 쪽이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쪽으로 쭉 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10중 8구 주제가 뭐였느냐? 통합교육이에요. 통합교육. 통합교육이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한다 그러면 순회교육.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가 전부였다. 대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구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얹혀집니다. 주제들이. 그래서 통합교육 했다가 이제 특수교육법도 물어봐요. 이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느냐? 통합교육하고 특수교육법이 아직도 주된 주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법 이런 부분들은 주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교육과정이라든지 특수교육학 전공 교육과정 A와 B에서 다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주제 안에도 전부 다루고 있더라 이거죠.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서부터 한번 볼게요. 전부 본다라는 것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서 키워드만 한번 좀 보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유아특수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어요.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초등을 보게 되면 초등도 마찬가지로 통합교육입니다. 큰 틀은 2019년도의 시험 문제는 큰 틀은 똑같아요. 안에서 물어보는 자잘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을 뿐 큰 틀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019년 됐고 2021년 볼까요? 2021년 보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또 하이라이트 표시한 거 보이시죠? 교육진단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육진단은 어느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냐 그러면 특수교육학에서 교육평가에서 이야기 많이 하죠. 교육평가, 특수교육평가죠. 특수교육평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교육진단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 다음에 개별화 교육입니다. 이 개별화 교육은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도 몇 번 출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한번 봅니다. 초등 갔더니 여기에서는 또 과거에 전형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순회교육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뭘 물어봤느냐? 어디 이거가 우리 공부를 해 보셨던 선생님들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행동분포 관찰하고 ABC 관찰 어디서 다루는 내용이냐 그러면요, 행동지원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행동지원, 배경사건, 선행사건 이것 마찬가지로 행동지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은 뭐가 나왔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초등은 차별화 교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혹은 학원에서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일반교육 쪽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차별화 교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는요, 일반교육과정의 수정, 교수 적합화 이 부분도 묻고 있고, 또 밑에는 보게 되면 참여 모델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주제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해졌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이제 뭐 논술 나오면 통합교육 나오겠지, 통합교육 뭐 순회교육 뭐 이런 거 나오겠지, 이제는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고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특수교육학 전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해 두셔야지만 논술도 이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논술 써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경향 분석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에 대한 경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태에 있어서도 좀 차이를 보여요. 형태, 시험 문제의 형태. 어떤 형태냐 그러면 한 문항에 대해서 하위 문항이 두세 개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점도 4에서 6점으로 거의 균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질문 하나당 질문 하나입니다. 질문 하나당 1점이다. 0.5 이런 거 없습니다. 0.5, 0.5점 이런 거 없어요. 맞으면 무조건 1점. 조금이라도 두 개 쓰시오 그랬는데 하나 틀렸다? 그러면
0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선생님들 처음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문항은 이건 문항, 이걸 문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옆에 쭉 제시문들 나온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방갈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하이문항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봤으니까 하이문항 1번에서는 하나를 물어봤으니까 1점. 여기 하이문항 2번에서는 몇 개 물어봤습니까? 2개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몇 점? 2점. 하이문항 3번에서는 몇 개 물어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디귿에 대해서도 쓰고 동그라미 2번에서 이유도 쓰고 그러니까 2개 쓰겠죠? 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점?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4에서 6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5점이에요. 평균 5점. 평균 5점 정도를 대부분의 문항에서 할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라고 이게 무슨 경향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과거 2002와 같은 형태가 2021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서부터가 한 문항에 대해서 하위 문항이 3개 정도로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4개까지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위 문항이 2개, 3개, 통상 3개 정도입니다. 2개짜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유형물 보시면 전부 쓰시오입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듯이 이건 기입형이고 이건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제시 안 돼요. 그냥 전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차이점을 쓰고 했죠. 분명히 이거 서술형 같은데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입형이든 뭐든 전부 문제에서는 쓰시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또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일반 교육과정의 배점입니다. 일반 우리 초등하고 유아는 우리 아까 범위를 봤을 적에도 뭘 봤냐 그러면 마지막에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일반 초등교육과정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되는데 점수 배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통상 이와 같이 20점에서부터 25점 정도를 차지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원래 봤던 시험은 8점에서부터 한 13점, 8점에서 13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하면 일반 교육과정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딱히 몇 점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매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출 범위의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범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보시게 되면,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 혹은 키워드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반 말고 특수인데, 우선적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관련해서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금 1번 하이문항 1번에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1번 풀 수 있어요. 그쵸? 1번 교육과정 공부해 보게 되면 핵심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안에 열심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보시면 5번 문제인데요. 4학년 자폐성 장애 학생 성규의 통합학급 수업 지원을 위한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의록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간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 중 무엇을 적용한 것인지 쓰고 그 다음에 다음에 지도에 나타난 지도의 기본 요소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1번 문제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 그러면요. 이 1번 문제는 작년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또 나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작년도에는 일반교육으로 나왔어요. 올해는요. 특수교육에서 낸 겁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환경확대법 그 다음에 지도의 기본 요소 2가지 쓰시오 라고 했을 때 방위와 기호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이라든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강론 이 부분 공부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이 하이문항 1번은 그나마 쉬웠던 거고요.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3번입니다. 교육과정 B의 3번입니다. 3번.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최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성찰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하이문항 1번 볼까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의 내용체계에 근거해서 단원의 핵심 개념 쓰고 DNS의 수학 개념학습 원리에서 A의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하이문항 1번은 우리가 강론서 A 특수교육 교육과정 강론의 수학을 봤다고 해서 이거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규칙성과 대응 이 정도까지는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요. 내가 봤던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규칙성과 대응이다라는 부분을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문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DNS의 수학적 개념학습 원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이라든지 강론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오느냐?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교과서 중심인데 교과서에 뭐 아무것도 없지. 교과서에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어디서 출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 교사용 지도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패턴 자체가 일반 초등 스타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 2가지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3번째 같은 경우 있죠.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신 이 3번째 같은 경우는 출제를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어갔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서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출제 근거 자료의 출제 근거 자료의 수가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뭐 한 5가지가 출제 근거 자료다라고 치게 되면 이제는 4개 정도 혹은 3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제 근거 자료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훨씬 출제하기가 쉬워졌네. 출제 근거 자료가 수없이 많아야지만 지금까지 출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근거 자료의 수를 줄여줬으니까 하나라도 줄여줬으니까 상대적으로 줄여줬던 새로운 문제들 출제하기가 쉬워졌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쵸? 다음에 난이도 봅니다. 난이도는요 우선 이 뒤쪽부터 이야기할게요.
난이도. 출제위원들은 난이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선생님들 출제 시험 문제 한번 딱 보게 되면 난이도 100%라고 이야기해서 정답률을 100%라고 봤을 때 정답률을 우리가 100%다라고 봤을 때 각 문항당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적에는요, 많은 출제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50%에서 60% 정도는 충분히 임용시험을 준비를 했다면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를 했다면 50에서 60% 정도의 학생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출문제, 물론 기출문제라는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검증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제를 하신 분들이 50%, 60%를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채점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50%, 60%의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느냐?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정답률은 몇 %까지 떨어져 버리느냐? 10에서 20%까지 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참 많은 걸 우리한테 생각하게끔 합니다. 출제를 하시는 분들은 50에서부터 60%의 정답률을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했는데 실제 수험생들은 정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참 신기하다. 그쵸? 알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은 보통 어렵다 쉽다의 체감을, 문항의 난이도를 일반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왔느냐, 이 부분 갖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등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들 쉽다 혹은 작년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쵸? 합격선을 봤습니다. 60, 70점대가 보통 60, 70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50점대를 보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역들을 이렇게 봤더니 50점대들이 꽤나 있어요. 뭐냐?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손치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슬픔보다는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논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그림 하나 제가 따왔습니다. 뭐 같아요, 선생님들? 딱 봐도 알겠죠?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는 거 알겠죠? 제가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교직 논술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운전면허증 갖고 있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면허 따실 적에 운전 잘 하셨어요? 저는 어떤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땄냐 그러면요, 딱 수강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오른발 왼발 구분하실 줄 아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뭐라고 하면 그 정도 따라 주실 수 있죠? 그 정도입니다. 자, 가세요. 그러면 이거 악셀하다고, 그 당시에는 클러치도 있고 브레이크 있고 이렇게 세 개였으니까, 자, 악셀에다 밟으세요. 그러면 오른발로 악셀에다 밟아야 되고요. 멈추세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쭉 갔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서 갔지요. 앞에요. 그 유리창하고 어느 정도 이 거리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혹은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공식만 해주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했죠. 운전 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학원 강사분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S코스,
이렇게 바퀴 이렇게 갈 거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세요. T코스 그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했어요. 저의 운전 실력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청력, 하라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온전했었고요. 밟으라는 대로 밟을 수 있는 발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논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글을 얼마나 유창하게 쓰느냐 이거 보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우, 전부 이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쓰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창작 동화 쓰시게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건 시험입니다. 맞죠? 시험은 정해진 선에서 평가자들이 원하는 것만 제시해주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고득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밟지 말라는 선 밟았잖아요. 넘기지 말라는 선 넘어가서 멈췄잖아요. 그겁니다. 합격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딴 거 없어요. 무면허로 운전하셨던 분들도 여기 가면 떨어지죠. 초짜는 붙는데 무면허였던 분들이 가면 떨어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운전은 누가 더 잘합니까? 무면허였던 분들이 더 잘해요. 무면허로 운전하셨던 분들이. 논술이란 그런 겁니다.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느냐 못 따느냐의 문제와 별개인 거야. 나의 글빨이 좋으냐 나쁘냐는 논술 점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공식을 알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지된 연간 강의 계획에는 없습니다만은 6월 달에 교직 논술 특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연간 커리에는 이 부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작년에 시도를 해봤는데요. 수강생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죠. 뭐 그게 대단해서 글쓰기 그냥 쓰면 돼.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운전면허는 그냥 되지 않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교직 논술을 가르쳐 본 바를 토대로 해서 공식화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 커리 같은 경우는 8주 커리를 짰었는데 8주까지 필요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간략하게 해서 짧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특강으로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아셨죠? Coming soon.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우선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출문제 자꾸 바꿔서 나오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 따라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한다. 에이,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저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 선생님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부분들이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기출 분석할 겁니다 라고 답변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석이라는 개념하고요, 선생님들이 행하고 계신 분석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가만히 보게 되면 선생님들의 분석은 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매칭. 이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형해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외우는 거잖아요. 문제 이거일 때는 이렇게 이건 외우는 거고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나올 만하게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모순되지 않게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왜요?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뭘 굳이 그것까지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해 드리는 것 외에 좀 부가적으로 더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 분석까지 여러분의 몫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범하고 계신 실수 중에 하나가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 제시된 문제의 범위 안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반대로 뭐에다 초점을 둬버리냐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 아니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답이 어떻게 돼버리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소설 써버립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해보면 그게 드러나요. 뭐냐 그러면 이게 답이었던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 그거 지우고 이 답을 썼어요. 오답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뭐를 했냐 그러면 그래 제시된 것 이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해야지 왜 출제자가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걸 왜 생각하냐고요. 그렇죠? 출제자가 야 이거 물어봤겠나 차마? 물어볼 수 있죠. 왜 출제자의 머리 위에까지 앉으시려 그럽니까? 우리 점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만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이야기 드리는 거냐?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이번에 3번,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스위치를 눌러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절차에다 교사가 사용한 체계적 교수의 명칭을 쓰고 비해서 교사가 시행하는 방법을 해제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순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서도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순서도 이렇게 그립니까? 그걸 왜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 왜 그걸 하냐고요. 용납될 만큼이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다음에 사초간 이게 다 보여요. 그거 다 보이시죠? 사초간 보이시죠?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최소 최대 촉진 알았는데 최소 최대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 최소 최대 촉진이에요. 이거의 정답이 최소 최대 촉진. 이건 알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동그라미 쳤던 거 있죠? 이거. 다 사초가 보이길래 출제자가 차마 이것을 눈에 보이게끔 최소 최대 촉진으로 출제했겠나? 아마 출제자는 이 사초를 나의 눈에 보이게 했던 걸 거야. 아니 왜 그걸 생각하냐고요. 왜 그걸 생각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속적 시간 지연 이렇게 썼다. 이게 오답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건 오답이고 위에 처음으로 생각했던 최소 최대 촉진이 정답이거든요. 왜? 이 부분 소설을 써서 이렇습니다. 출제자가 아마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눈에 보게 하는 이게 함정일 거야? 아니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답을 아주 절묘하게 잘 피해 나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 요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이제야 새롭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기출문제 한번 보셨겠지만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만 한번 보시게 되면 6대 영양소 4가지 이상 쓰라는 겁니다. 6대 영양소 4가지 이상. 야 이거요. 막말로요. 공부 안 해도 그냥 주는 점수입니다.
그냥 주는 점수예요. 이거 보면서 아 버터 뭐 있고 이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 생선 칼슘 두부 단백질 이거 채소 비타민 물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차마 출제자가 우리를 뭘로 보고 이거를 6대 영양소 중에서 4가지 쓰라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셨대요.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아셨대. 근데 왜 틀렸습니까? 차마 우리한테 6대 영양소 중에 4가지 이상 쓰라고 했겠나?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쓰셔야죠. 그쵸? 쓰셔야죠. 왜 상상하시냐고요. 쓰라 그러면 출제된 범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왜 냈을까?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한테 왜 중요해요? 나왔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라 그러면 드러난 한에서 시험 문제 안에서 한번 보시고 그래? 그럼 써주지 뭐. 이런 심정으로 우선은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1점이라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더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부터 컨트롤하는 게 우선입니다.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자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저는 2023년도 대비 즉 2022년도에 이루어지는 강의에서는요. 기출문제 분석 시수 자체를 증가시켰습니다. 과거에도 적은 시수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증가를 시켰고 다음으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기출 동형 문항수 이 부분도 더욱 증가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출 동형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본 문제 형식으로 해서 쭉 나눠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출제 적중률 상당히 높아요. 웬만하면 다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시간이 돼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기출 동형 문제 그대로 이번에 출제된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뭘 보여주고 있다?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의 변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중요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동형 문제 중요하네요. 그쵸? 새로운 문제를 자꾸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를요 맨 앞에 있다가 맨 뒤에 놓으면 똑같은 문제지만 못 푸는 경우 있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해요. 내가 맨날 봤던 건데도 위치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틀려.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동형 문제 갖고 모의고사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갖고 순서만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는 이 부분은 곧 여러분들이 학습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즉 기출문제잖아요. 어쨌든 기출문제 중심이고 기출문제 기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과정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은 저는 정답 이렇게 봅니다.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시작하세요.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몰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하고 특수교육법은 몰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볼까요? 주의사항입니다. 특정 기간 정해서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자 3월 그래 3월은 내가 교육과정에 몰빵한다.
그래서 교육과정만 보는 거예요. 내가 교육과정 거 확실히 끝내놓고 4월 달부터 특수교육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3월 달에 남들은 다 특수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하시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3월 한 달, 여름방학에 충분히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빨리 시작을 하시고 나서 꾸준히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육과정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개정된다면서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시게 다른 거 공부하다가 교육과정 개정됐습니다 발표하면 그때 보시고, 또 다른 거 공부하시다가 교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 오늘 발표됐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보시게 안 될 말이죠. 왜 안 되느냐? 자, 올해 개정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되면, 올해는 우리 선생님들 올해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개정되기 전 거하고 개정된 후에 거하고 혼용해서 시험을 봐요. 혼용돼서 시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이후에요. 개정된 이후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개정 후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개정 전에 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개정 전에 게. 그래서 선생님들 미루시면 안 됩니다. 개정되는 거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과 법은 빨리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준비시켜 주실 건데요. 특강이라는 부분을 제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은 1월, 그 다음에 특과정 총론 범위에 한해서는 3월 달 내로 이제 촬영을 해서요. 특강 촬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특강만 촬영을 해서 영상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전부 숙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들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형태로도 전부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특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과정도 워크북 형태로 해서 전부 나눠드립니다. 4건 만들기 시리즈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전부 나눠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합격 전략하고 연간 강의계획 이걸 보겠습니다. 합격 전략을 어떻게 연간 강의계획 안에다가 녹여놨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 합격 전략 따로, 연간 강의계획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방안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방안을 저희 커리 안에 어떻게 녹여놨는지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상반기 전략의 기본입니다. 전략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상반기 때 이론 완성해야 된다. 기본인 겁니다. 기본. 심화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론은 상반기 때 맞춰라. 그 다음에 구조화. 끝나는 거 한 번 다 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 완성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조화 자료는 저도 드리죠.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부분을 써서 구조화를 시키든 아니면 저 거를 참고해서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구조화를 만들든 저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구조화를 만들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이론 완성과 구조화는 상반기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8월 달 정도, 6월 달에 논술 제가 특강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논술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 뭐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조리법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그랬잖아요. 조리법은. 그렇죠? 조리법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재료를 안 갖고 왔어.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조리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 조리법에 따라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반드시 이론에 대해서 완성하고 구조화하는 것까지도 모두 마무리 지어라.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그럼 뭐 하는데요? 상반기에 전부 어느 정도 완성하고 구조화까지 시켰으니까 이거 내 머리 떠나게끔 만들면 안 되지. 꽉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꽉 잡아놓는 거 일반화시키고 유지시키고 이제 11월 결전의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리뷰를 매일매일 반복하다시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것하고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것,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는데요? 장특법, 특과정, 점자, 그 다음에 한국사. 이 부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일찍 해야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한 달 동안은 특수교육법, 나머지 한 달은 교육과정, 나머지 한 달은 점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 번째, 기출문제 중심으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간계획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가장 중요한 날이죠. 1월부터 3월 첫 번째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고 나의 큰 틀을, 나의 머릿속에다가 큰 틀을 담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주요 용어라든지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 형성하고 영역별로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죠. 이론들을 한번 쭉 완성을 하고 구조화 시켜야 된다. 기본 이론 학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전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구조화 자료도 제공을 하고요. 암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암기하라고도 합니까?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예요.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더라도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알고 암기하면 좋은데 모르더라도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워크북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형성평가, 매 단원이 끝나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내가 아는 건 뭘까, 모르는 건 뭘까 체크해 봐야 되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 이론이 끝나면 다음에서는 심화이론 및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그럼 심화 과정은 뭐 하실 겁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제 들어가셨던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출제 근거 자료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두 번째, 고득점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노량진에 온 다음에 내년이 되면 2022년도가 되면 3년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학원가로 오면서 제가 들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료 없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학교에서는 자료 많이 나눠주면 싫어하는데 학원에 오니까 자료 안 나눠주니까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래, 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 불안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심화 부분, 우리가 행동 지원에 대해서 기본에서 배웠지만 더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잡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 과정에서도 배웁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강론서들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모든 걸 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볼 필요는 없지만 내용 괜찮네.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장의 영역별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이론이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심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기출문제집은 이제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추가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나왔고 해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기출문제집은 2009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의 문제를 다룬 내용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신축 공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갖고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안 작성 익히는 방법도 6월달 내로, 상반기 내로 모두 우리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심화이론 배운 다음에도 형성평가 봐야 되죠. 그렇죠? 심화이론 배운 다음에도 형성평가 봐야 되고, 기출문제 풀이한 다음에 기출문제들만 다시 뽑아내서 모의고사 한번 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들만 갖고 각 영역별로 골고루 다 뽑아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을 할 겁니다. 과거의 시험 문제들은 지금의 시험 문제하고 유형이 맞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6개, 하위 문항이 6개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데, 지금 패턴으로 살짝 유형만 바꿀 겁니다.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유형을 바꿔서 문제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면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뭐냐?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가 만드는 문제를 6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아이고야, 바쁘시겠네. 그렇죠? 기출문제 재구조한 모의고사도 한번 봐야 되고, 실전 모의고사도 6월에 한번.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뭐냐? 6월달까지 하면 이론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한번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꾸준히 달려오셨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6월에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때 논술하고 일반 교육은 제외합니다.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이 부분만 갖고 80점 만점이 되겠죠. 그렇죠? 80점 만점의 형태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 7, 9월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하반기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하반기가 되게 되면 이제 기출 동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출 동형 문제, 기출 문제까지 갔으니까 기출 동형 문제를 갖고 이제 영역별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것이냐? 기출 동형 문제만 갖고 또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기출 동형 문제 영역별로 풀고 또 그거 갖고 모의고사 만들어서 실시한 다음에 첨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땐 교재 뭐 씁니까? 지금 새롭게요. 이 문제들이 자꾸 더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뭐 출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프린트물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어려움도 있고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자료를 나눠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고 해서 좀 얇더라도 좀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11월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전 대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실전 대비 들어가게 되면 모의고사, 유초등은 모의고사 4회를 실시를 할 겁니다. 유초등 모의고사 4회 실시할 거고, 이 4회 플러스
뭐가 더 추가되느냐 그러면 작년도 모의고사 2회분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는 유초등 파이널 특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심화과정 실시하겠다. 심화과정 실시하겠다. 강론 리뷰를 포함하고 있다. 기출문제 풀이 강화했다. 그래서 2009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기출문제 풀이 과정 시간도 연장을 했다. 그 다음에 기출 재구조와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동형문제 풀이도 강화가 됐더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수업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뭐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해에는 토요일에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연간 계획을 살펴봤지만 전년도 모의고사를 2회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계속적으로 풀 수 있도록 특강이 있는 파이널 특강일에는 모의고사를 못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갖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모의고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좀 전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론 완성.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고 후반기에는 이와 같이 유지하고 실전 대비할수록 이와 같은 틀을 만들어 놨다. 이게 지금 올해 2023년 대비 연간 계획의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불하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 세 가지는 딱 세 가지잖아요. 잘 지켜주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기. 이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기라는 부분은요, 아이고 내 친구는 진도 지금 벌써 여기까지 나갔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네, 우리 친구는 벌써 뭐 기출문제랑 다 풀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역량은 전부 차이가 있죠. 공부하는 스타일도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버리면 비교하고 있는 나만 초라해져요. 나의 자신감만 불안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자신감이 낮아져요. 그럼 상대방은요, 나를 보면서 으쓱하겠네요. 그쵸? 자신감이 업되겠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욕심내지 마세요. 자료 많다고 그거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쌓여 올라간 자료, 여기서 문제 몇 개나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올 가능성 억수로 많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양질의 자료고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자료들이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료 올라가는 게 내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한 것이지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까지 연결짓지는 못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는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거 다 보지 못했어. 그럼 다시 또 나의 마음 어떻게 될까요? 또 불안해지죠. 그쵸? 학원에서 이거 다 보라 그래서 나눠줬는데 나 아직도 못 봤거든. 이거 어떡하지?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에 욕심내는 거 아닙니다. 자료 많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의 전략을 어떻게 연간 강의 계획에 녹여놨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 간의 인연이 맺어진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돈이냐고요?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저의 제자입니다. 학교 현장에 있어 학원 현장으로 바뀌었지만, 장소가 바뀌었지만 저는 그 어느 순간도 여러분을 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현혹시키기 위해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요, 남과 비교하고 자료에 욕심내지 마세요.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고 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앞에서 리드해 드리고 있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안 될 것도 됩니다, 선생님들. 아셨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도 미루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저는 학원에 온 첫 해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백 명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진도율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진도율이 너무 낮습니다. 진도 따라가는 학습 정도가 너무 낮아요. 3분의 1이 채 저의 진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업에 있어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빨리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만이 저의 수업을 따라하고 나머지는 못 따라와요. 이런 현상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학원 강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루지? 물론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해를 쭉 나가는 데 있어서 진도를 미루신다라는 말은 내가 조금은 나태해졌나? 이런 반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마음먹었던 부분들을 11월 달까지 쭉 이어서 갖고 가셔야 돼요. 길게는 내가 합격할 때까지 쭉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자꾸 이야기했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전략과 함께 세 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꼭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특수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대한민국의 특수교사가 되는 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밑에 나와 있는 비어 코르셋, 대한민국의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